업무를 할 때 우리 이름이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부르냐? 1호, 2호, 3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18호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랑 연애를 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가 오죠. 딱 전화 와서 18호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나 눈치 막 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를 찾느냐? 남자들한테 어떻게 보일게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또 찾아와가지고 우리 정문에 찾아왔대. 그래서 너 빨리 나가라고 가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래.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보는 순간 놀랐어요. 너무 잘생긴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북한 직업 이야기 들려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무슨 직업 했을까요? 교환수였습니다.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114 교환원 있잖아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연결해주고 전화 가입자에게 신호를 보내서 불러내고 통화하는 다른 분과 연결해주고 이런 수동 교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게 교환수인데요. 북한도 교환수는 아무나 뽑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비밀을 많이 접하기 때문이죠. 가입자와 가입자를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통화 내용이 그 레시버를 통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비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팔아도 먹어요. 네, 어떻게 팔아먹느냐? 이제 군당이나 이런데 간부들이 인사 발령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해요. 그러면 그 인사 발령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저희거든요. 뭐 간부과나 뭐 지도과에서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주면은 그때그때 다른데 뭐 소금을 받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비료 그거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수로 근무하면서 했던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직업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직업. 한국에 오면은 정말 여러 가지 직업 있잖아요. 저 진짜 신기한 직업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담아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저는 학교를 딱 졸업하는데 그때 만 16세에 졸업을 합니다. 저는 4학년까지 있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북한에서 인민학교라고 말하는데 그때 졸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과정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중고등학교라고 하죠. 그거를 3년 이렇게 해서 10년 그리고 유치원 학점반 1년 해서 11년을 마치고 나왔는데 나오게 되면서 국가가 이렇게 직업을 모두 정해줍니다. 무조건 부모의 직업을 따라가죠. 부모가 농장원이었다. 협동농장의 농장원이었다. 그럼 농장원이 되고요. 아버지 엄마가 뭐 탄광노동자였다. 그럼 탄광노동자. 그리고 아오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식당 종업원이었어요. 그 여러분 생각에 식당 종업원이 가장 인기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의 식당은요 아예 없어요. 거의. 근데 외국인 숙소나 그리고 국수집이라고 하는 되게 큰 구경 식당이 있거든요. 크지도 않지만 어쨌든 아오지는 컸어요. 거기에서 그 접대원으로 일하는 거는 공무원입니다. 여기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와서 지원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긴 그렇지 않고요. 공무원이어서 거의 면접 수준의 그걸 통과해야지 되거든요. 뭐 일물 체력 다 보고 뭐 집에 토대 다 보고 뭐 당성 이런 것도 보고 막 그럽니다. 저는 거기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밥 나왔습니다. 어서 드세요. 막 이런 거 상상하면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집안이 안 좋으니까 그거는 할 수도 없고 그때는 집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뇌물이었는데 뇌물 줄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건 포기하고 있던 찰나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탄광에서 일하더라도 너 절대로 갱에 들어가는 일은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탄광에 일하는 사람도 갱에 들어가는 건 죽으러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광에 들어가도 갱에는 들어가지 말고 지상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갱 밖에서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지상의 일은 뭐냐면 뭐 공무직장, 볼트 깎고 선반 깎고 막 이런 겁니다. 이런 거나 무슨 격리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직장이니까 아예 못 가고 운수직장,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북한에서는 진짜 하이 퀄리티의 직업입니다. 운전수는 왜 좋냐면요. 운전하면은 돈도 돈이지만 그 차를 가지고 자기의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인기 있어서 웬만한 사람은 아예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직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의 얘기처럼 됩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는데 그때 당시가 거의 북한이 마비 상태에 있는 시기였어요. 내가
99년에 졸업을 했으니까요. 고난의 행군이 98년까지였잖아요. 거기서 300만 명이 아사한 다음에 지금 겨우 제자리를 찾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직장에 가도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없고 그런 시기니까 이제 탄광도 거의 문을 닫은 상황인 거예요. 막 갱이 다 물에 잠기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했죠. 아 그러면 나 다른 직업 할 거야. 막 접대원 하는 거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교환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전화 연결하는 업무를. 저는 좀 엉뚱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아버지한테 절대 바라지 않았고요. 17살인데 그 나이에 갑자기 시장에 나가서 고양이 담배를 샀습니다. 근데 고양이 담배 한 막대기 10갑이 들어있는데 그거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3갑을 샀습니다. 5갑이 해야지 반 벌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서 3갑을 산 거예요. 3갑을 딱 사가지고 군 노동과라는 데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보는 데가 있는데 거길 찾아간 거예요. 그 군 노동과에서 다 배치한다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 군 노동과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전문 뇌물 받아먹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아닌 뭐 어린 여자애가 왔으니까 좀 놀란 점도 있었겠지만 거기다가 또 뇌물도 엄청 작게 가져왔잖아요. 근데 또 이게 애교를 부렸죠. 지도원 동지 막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허허 웃더니 그 받고 저를 교환수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탄광의 서류를 빼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아저씨 너무 고마운데 근데 그 교환수를 딱 하니까 그냥 하지 않아요. 그 비밀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군당 조직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 부부장이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야 된대요. 근데 군당 조직부라는데 일반인이 잘 못 들어가거든요. 너무 떨렸죠. 문을 다 열고 들어가는데 어떤 이마 벗어진 할아버지가 있더라고. 또 어떻게 왔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예약도 안 됐는데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17살에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저 교환수로 군체신소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 연락 못 받았는데 이러더라고. 아 근데 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런 말 하니까 더 올려다보는 거예요. 올려다보더니 그래 너 몇 살이야? 이래서 아 뭐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한 뭐 몇 살 주은주입니다. 이러니까 그래 잘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합격한 거예요. 저 교환대에서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교환수 업무를 할 때 우리 이름이 없습니다. 네,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부르냐? 1호, 2호, 3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호 교환수, 2호 교환수, 3호 교환수 이렇게 내렸는데 저는 18호였어요. 근데 이게 18이 여기도 이상하게 발음되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갖고 계속 그걸로 뭐 하면서 계속 장난치거든요. 그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다시 말해봐 막 이러고 그거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1호 교환수는 그 작업 반장입니다. 근데 이 작업 반장은 1호기 때문에 그 어느 교환대나 1호 교환수는 군당 책임비서 전화만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전화를 연결해주고 근데 나갈 때 이렇게 말하죠. 신호가 반짝반짝 들어와요. 교환대. 그러면 코드를 탁 꽂고 나가서 키를 제낀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1호입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1호가 그렇게 받으니까 그걸 이제부터 가르쳐주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18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그거 가르쳐. 전화 받았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그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죠. 연습하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이게 교환대가 6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대마다 한 200개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럼 6개면 1200개 가입자잖아요. 근데 그 구멍마다 다 다른 업체예요. 그거를 들어오면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저 144번 군당 접수. 그리고 613 탄광은 115. 딱 꽂아야 되는 거예요. 600개 가입자를 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암기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요령이 드니까요. 저기 끝에서도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거 몇 번인지 알아요. 탁 꽂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전화하는 데가 어딘지 알고. 그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맨날 혼나거든요. 그 생활총화 시간에는 그거 기억 못했다고 막 때렸어요. 막 기억 못하면 막 때리고 그 작업반장이 그랬었거든요. 아주 예쁘장한 여자 작업반장이었었는데 좀 악독했어요. 그래가지고 악독업주죠. 잘못하면은 그 줄자 같은 걸로 막 때리고 이랬거든요. 어른인데 그랬어요. 1년 반 정도 교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환수 업무를 그만둔 이유가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0일 공장 교환대로 가죠. 1월 20일 공장은 이제 그 군수품 공장이었기 때문에 배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군체신소에서 지도 간부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지도 동지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걔네가 툭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월 20일 사실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교환대에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랑 연애를 합니다.
그래 연애를 막 하는데 북한도 대체복무제에 있습니다. 이제 군에 가는 친구들이 있고 돈 많은 집은 대체복무를 보냅니다. 어디로 오냐면 라진 선봉시가 잘 사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잘 사는 애들이 아우지 탄강에 와서 대체복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6.13 탄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탄강에 와서 원래는 군 복무 13년 해야 되는데 여기서 7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운덕에서 라진 선봉이 가까우니까 부모들이 돈 내고 여길 보내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되게 잘생긴 애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애였는데 네, 이렇게 전화가 오죠. 딱 전화 와서 18호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나 눈치 막 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를 찾느냐? 남자들한테 어떻게 보일게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내의 서름 있잖아요. 난 그 남자 모르는데 나를 찾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나를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소개팅이나 결혼정보업체나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플러팅해요. 막 아무데 나가서 이렇게 만나면 막 손잡고 우리 만나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남자가. 그래서 전화가 온 거지. 와가지고 나 좋아하는데 만나재.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지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만나? 아니 나 그런 생각 없다 그래 딱 끊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전화 오는 거야. 그 전화 오면은 언니들이 계속 눈치 주고 근데 하루는 또 찾아와가지고 우리 정문에 찾아왔대. 그래서 너 빨리 나가라고 가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래.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보는 순간 놀랐어요. 너무 잘생긴 거야. 너무 잘생겼는데 또 이게 그 꽃무늬 남방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진짜 아우지에서는 보기 드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딱 입고 이렇게 온 거야. 오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요. 어머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날 찾았어? 걔는 나를 보고 실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교환수들은 목소리가 예쁘면은 거기에 일단 반해요. 근데 사실 얼굴 보면은 다르잖아. 저도 그 교환대에서 목소리 이쁘기로 좀 소문났거든요. 그래서 나랑 통화한 사람은 다 자꾸 바꿔달라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왔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너무 막 적극적이지는 않더라고.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왔어. 그 친구의 친구가 걔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갱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이 그 삽 같은 거 있잖아요. 삽이나 곡괭이 같은 거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온단 말이에요. 메고 오다가 전기선에 거기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전사로 죽었더라고. 그때 걔 나이가 21살이었어요. 저는 그때 17살이었고. 근데 무슨 사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랬던 사람이 죽었다니까.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나한테 오고 그다음에 안 왔었어. 물어보니까 다른 여자 사귀었었대. 그래서 그거는 다른 여자 사귄 거는 뭐 이해는 되지만 죽었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이제 교환수 생활은 여자로서는 저는 그때 되게 즐거웠어요. 사람들 연결해주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 히약가시라고 하죠. 막 그 전화를 걸어서 장난치는 남자들도 되게 많았어요. 또 불륜도 막 일어나고요. 분당에 있는 뭐 지도원급들은 자기 와이프 두고 다 그 교환대 여자들하고 만나거든요. 만나기도 하고 뭐 연락도 하고. 그리고 어떤 언니는 갱도반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도반성이 뭐냐면 북한은 이 통신 연락 체계를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전쟁을 준비하니까요. 그래서 지상하고 지하가 있거든요. 지상의 교환수를 우리 민간이 하고요. 지하에 있는 그 통신 설비를 군인들이 맡고 있어요. 그게 갱도반성이거든요. 그럼 그 갱도반성하고 이 여자들이 밤새 근무조잖아요. 24시간 근무니까 계속 통화하는 거예요. 그 연애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13년 군복무를 끝내고 갈 때쯤에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전화로 약속한 거야 지금. 그리고 만났는데 결혼식 날 파토 났잖아. 얼굴 보고. 근데 왜 그 전에 얼굴을 안 봤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큰 문제로 우리 그 교환대는 쫙 퍼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도 1월 20일 갔다 그 다음 저는 한국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북한에서 인기 있는 직업은 운전수예요. 운전기능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비하는 것도 다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는데 북한은 보통 1년이 걸려요. 운전수 그러니까 수라는 말이 되게 그 높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운전수라고 불러요 거기는. 그래서 운전사가 아니고 운전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색 직업 같은 거는 무슨 김일성 혁명 역사 해설원 이런 거죠. 북한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는 무슨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장원 아니면은 뭐 탄강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접대원 뭐 그 다음에 그 해설원
아니면은 공무원이죠. 다 군당 뭐 이런 데서 일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우리 거기서 본 직업이에요. 의사, 변호사 이런 거 있는데 의사는 말했듯이 천한 직업이라 아무도 뭐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가는데 그냥 봉사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 잘해서 남의 피를 닦으면서 봉사하는 일. 그게 그냥 그 의사거든요. 돈도 못 벌고. 근데 한국에 딱 왔잖아요. 하나원에서 여러분은 이제 나가면은 직업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랐죠. 북한에서는 다 얻어주니까 무슨 내가 면접을 봐야 되느니 뭐 이력서를 써야 되니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뭐 여기 너 배치됐어 하면 거기 가서 일하면 되는데 여기 오니까 이력서를 써야죠. 면접을 봐야죠. 그 다음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또 기다려야죠. 그 다음 들어가면 수습이 있죠. 수습하면 또 교육받아야죠. 근데 또 수습 기간에는 내가 왔을 때는 돈을 안 주는 데도 있었어요. 3개월 그냥 일하려는 거야. 아니 무슨 자본주의에서 이런 곳이 다 있어.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습 기간도 돈을 주는데 그때는 안 줬어요. 뭐 한 달치를 반만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수습 기간을 보냈었거든요. 보니까 직업도 너무 많은 거야. 무슨 상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근데 제일 놀라운 게 수어 통역하는 직업 있잖아요. 그거 나는 북한에서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방송도 수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그 방송마다 수어자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못 봤어요. 조선중앙방송에도 수어 통역은 없었고 그리고 그 못 듣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그 말을 해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었죠. 귀를 못 듣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뭐 국가가 이렇게 해주거나 이런 거 없어서 수어 통역사 직업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선상. 도선사는 지금도 놀라워요. 배를 운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주차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는 그렇게 큰 배도 없거나 항구도 없고 그 선장이 다 하지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 배를 운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도 놀랬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심리치료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술로 이렇게 그림을 해주거나 이런 그런 서비스업 같은 그런 것들이 북한에는 아예 없는 거니까 좀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도 스스로 돼야 되더라고요. 공무원이 스스로 되는 게 어딨어. 북한은 다 공부시켜서 너 당학교가 그다음 당학교는 어느 대학가 나와서 너는 오늘 여기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뭐 채용, 임용 고시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다 준비해서 보고 합격하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탈북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스스로 다 찾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에 가서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요, 딱 맡겨줘요. 너 오늘 이거 해. 그 주면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직장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 주기를 기다리죠. 근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일 안 주면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에 대해서 여기 한국에 있으신 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버려진 느낌을 받죠. 아, 이 사람들이 내가 직장을 찾아왔는데 일도 안 시켜주네.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문화를 모르니까. 이제 문화에 어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코상 비판이라고 해서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 거가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나쁜 게 있으면은 이게 딱 지적을 해줘야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는 무슨 의로운 사람인 거야.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해봐요. 당장 다 도망가지. 저런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사실 직장에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거든요. 나도 10년이 지나서 국회에 들어갔는데도 적응을 못했어요. 이 직원이 나한테 안 입고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몰래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참거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가 못 드는 거예요. 막 말하지.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직원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무실 모든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직원들도 힘들고 저는 뭐 더 말할 것도 같이 엮였던 직원도 힘들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전혀 또 그렇다고 해서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젊은 친구들은 빨리 적응해요. 그래, 무시하는 놈은 나도 돌아서 무시하면 되고 잘 대해주는 사람은 그냥 진심으로 잘 대해주고 그게 직장 문화잖아요. 그리고 끼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땐 빠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여기 직장 문화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되게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고 자영업자 자영업자라는 게 사실은 신기한 개념이에요. 북한은 자영업자가 이런 자영업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매대를 하나 가지잖아요. 그것도 당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돼지를 키워서 시장에 나가 팔아.
그러면 이게 내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장에 나가서 팔면은 그게 내 재산이기보다는 국가에 이제 세금을 내는 형태의 뭐 시장 관리원을 뇌물을 줘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거의 뭐 자기 재산이라고 인지하기 이전에 뭔가 남을 위해서 좀 해야 되는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저도 개인 사업을 해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나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때요. 한국에 와서 지금 16년 만에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옷도 차려입고요. 가서 무슨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러 왔는데요. 세무서에 가서 그러니까 저기 신청서 있대. 그래 신청서를 막 썼거든요. 무슨 그 업태, 업종 뭐 이런 거에서 다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뚝 주니까 끝났대. 띠디디디디 하더니 그냥 사업자 등록증이 뚝 나오는 거예요. 끝. 그럼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거야. 나 그래가지고 무슨 엄청 이러고 갔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 5분 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다니까 탈북자들 다 그래?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모르는 거죠. 대한민국은 세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한 다음에도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일용직을 썼을 경우는 그런 것도 신고해야 되고 그런 거 계속 국세청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탈북민들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똑같더라고. 그냥 모든 거는 스스로 알아가는 거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혼자 다 연 거예요. 그걸 받은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등록하고 근데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죠. 왜냐면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자유가 주어진 만큼 책임도 스스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스마트 스토어에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유튜브를 했는데 의외로 유튜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오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에 치중하면은 또 저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댓글 다시는 구독자님들이 그래요. 그래도 자본주의니까 이익이 나야 된다. 근데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조금씩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생각해보고 그러려면 또 여러분들이 힘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제가 직업에 대한 이야기, 북한하고 남한을 비교해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직업의 자유라는 거는 그냥 말뿐이었고요. 또 대한민국에 와서는 직업의 자유가 뭔지를 뼛속 깊이 지금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고초를 겪는 것 같아요. 세상살이가 어디나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스스로 알아가는 내 삶을 내 스스로 꾸릴 수 있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망하던 성공하던 그런 것들은 다 본인이 스스로 겪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어쩌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익사이팅하다고 하죠. 어떤 거는 좀 기대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미래를 기대하며 제 직업 이야기는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가 하는 작은 행동이 우리 탈북민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게시글에도 그 업체 정보를 올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현해환경 김진혁 사장님이시고요. 밑에 전화번호 나갑니다. 누수 탐지를 하는 최고의 업체니까요. 꼭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우리 이은형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은영이의 꽃피는 바다 수산물을 판매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주로 전복을 양식하시는데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